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막 4년 정도 되었네요. 아직 아이는 없어요. 남편과 같이 병원에 가봤지만 둘 다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요즘은 딱히 문제가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난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난임 치료를 받아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아마 그 일이 없었다면 남편과 함께 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은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많이 좋아해줬어요. 저는 딱히 누군가를 엄청나게 사랑해보거나 했던 적이 없어서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참 고마웠고 또 주변에서 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다고들 했었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이야 지나간 일이니 과거가 조금 미화되기도 했겠지만 그 시절 남편은 저에게 정말 잘했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은 변했으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과 신혼 초기에 저의 골칫거리는 시어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시어머니 정말 거의 없다고들 하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떤 분이냐고요? 유별나고 또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옛날 가부장적인 그런 시어머니 말입니다. 당연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 오죽 잘나야죠. 아휴, 세상의 모든 엄마가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났죠. 제 눈에도 저희 딸이 너무 잘난 걸로 보여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랑 진짜 그런 건 다르죠. 그건 자기 자식 예쁜 고슴도치고 저희 아들은 진짜 잘난 게 맞잖아요. 이게 무슨 상황에서 있었던 대화냐면 결혼하기로 하고 혼수나 예단 문제를 상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화예요. 자기 아들이 너무나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는 저희 집안에 많은 것을 바라셨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원하시는 것들 다 못 얻어내긴 하셨어요. 제가 중간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편이 두 팔 벗고 나섰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저에 대해서 굉장히 꽁에 있으시고 말입니다. 아니, 남편은 잘난 사람이긴 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처럼 어마어마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인정하는 부분은 넉넉지 않은 집안 환경에서 과외나 학원 한 번 다닌 것 없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긴 했어요. 저희 집은 남편 집보다 부유했거든요. 아버지는 전문직에 종사하셨고 어머니도 외갓집이 대대로 땅 부자인 집안이라 물려받으신 재산이 꽤 되는 편이었고 말입니다. 저도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요. 사실 객관적으로 집안이 가진 재산이나 조건들은 저희 집이 훨씬 좋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저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아들이 그렇게 혼자 노력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깨에 힘이 들어갈 만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가 심한 편이기는 했습니다. 예, 취직하고 동네 중매 서는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었다. 너는 너희 집 조건이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서 너 남편이 장가를 잘 갔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변호사에 약사에 조건 좋은 여자들이랑 선자리가 넘쳤었어. 그게 정말인지도 모를 뿐더러 설사 사실이라고 한들 선을 본다고 무조건 다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하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듯 했기 때문에 굳이 토를 달지는 않았어요. 제가 가진 조건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가 시집을 정말 잘 왔다는 듯 이야기하는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점점 적응되었습니다. 뭐 이런 게 세뇌라고 하면 세뇌인 거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 말을 고분고분 다 듣는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사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일하는 며느리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드냐고요. 집안 행사가 있는데 네가 와서 상을 좀 다 차려야겠다. 제가 왜요? 집안 행사라고 하지 않았니?
저희 집안 행사도 아니고 저는 우리 집 행사 때 남편 보고 일하라고 안 하는데요. 사위랑 며느리랑 같니? 아니, 다를 건 뭔데요? 저도 저희 집 자식이고 저도 돈 벌어요. 너는 어떻게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도 안 지니? 와서 하라면 좀 해. 그 많은 음식을 혼자 어떻게 해요? 회사도 가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는 하루 휴가 내면 될 거 아니니? 내가 우리 며느리가 음식 해준다고 동네방네 자랑 다 해놨는데 시어머니 면안석에 이럴 거니? 아니 어머니,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자랑하신 건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른이 하라면 할 것이지 말이 많다는 둥,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된다는 둥 정말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많은 손님을 대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됐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집에 출장 뷔페를 보냈어요. 사실 그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나중에 무슨 말을 어떻게 듣게 될지 몰라서 그냥 보냈습니다. 능력 있는 며느리를 보니 이런 출장 뷔페 같은 것도 먹어본다며 집안 어르신들이 저를 칭찬하는 말들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음식들도 다들 맛있고 좋은 재료만 써서 집에서 하는 건 못지 않다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빈말이라도 며느리가 잘났다는 말을 듣는 걸 힘들어하시는 타입이셨어요. 지가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야 하는 건데 이건 성의가 없는 거죠. 맞벌이 하는데 음식까지 다 대접할 시간이 어딨나.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돈이 곧 성이야. 이런 것도 안 하는 며느리가 널렸는데 자네는 며느리 복 많은 줄 알아. 며느리 복이 많기는 뭐가 많아요? 이게 다 우리 아들이 잘나서 그런 거지. 요즘 며느리한테 그랬다가는 아들이 쫓겨난다니까. 잘해. 아이쿠, 뭐 이혼하면 저만 좋네요. 약사, 변호사 며느리 다시 보면 되지. 대체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늘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 여자들이 이혼남이 된 남편을 거들떠나 보냐고요. 게다가 이런 시어머니가 있는 집안에 그 잘난 여자들이 왜 시집을 오냔 말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인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못났고 제가 부족하고 그랬을 뿐이죠. 하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성격인데다가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길만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피우고 계시는 중이었기도 했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많이 미안해 했었거든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했고 말이죠. 그러시지 말라는데도 말을 통 안 들으시네. 미안해. 이게 자기 탓인가? 그래도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으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서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정말 미안해 여보. 솔직히 남편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많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지나치게 자신을 잘났다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는 날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지도 못했고 말이죠. 남편에게도 그런 시어머니는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더더욱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언제나 제 편이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줬고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언제나 저에게 표현했고 말이죠. 그것도 결혼하고 1, 2년 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영원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은 빠르게 변했어요. 지긋지긋했을 수는 있겠죠. 매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에게 스트레스 받는 저를 보고 있는 것도 힘들기는 했을 겁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머니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었고 또 누가 봐도 제가 고통을 받는 쪽이었으면 남편은 중간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쪽에는 딱 관심을 끊었어요.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거겠죠. 어머니한테 한마디 좀 해줘. 언제까지 저러신 건데. 당신도 이제 포기할 때가 되지 않았어. 그냥 말을 잘 듣던가
아니면 아예 스트레스를 받지를 말던가. 일평생 저렇게 살아오신 분을 어떻게 말 몇 마디로 바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겠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아, 몰라. 시끄러워. 일 다녀와서 피곤한 사람 이렇게 붙들고 늘어져야겠어? 뭐? 붙들고 늘어져? 그리고 일은 당신만 해? 나도 일해. 나도 일하고 와서 당신 엄마 잔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저를 보고서 한숨을 푹 쉰 뒤 그대로 서재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갑방을 쓰게 되는 날도 잦아졌고 말이죠.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어요. 힘든 회사 일, 생기지 않는 아이,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시어머니의 유난까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유난스러움만 없었다면 아마 다른 건 다 버틸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즘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시어머니는 나아질 것 같지 않으니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없을 때 헤어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했었고, 게다가 남편에게마저 정이 떨어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질질 끌어봐야 좋을 게 없다고 말이죠. 그러던 와중에 여동생이 결혼하겠다고 집으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참 착하고 잘생겼고 참한 청년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말이죠. 뭐 왜 그런 걸 생각하니 하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동생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혼하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쪽에서는 경사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면 괜히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일이 있는데 집안 분위기에 찬물을 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자,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냥 그때 이혼하겠다고 했으면 그 뒤에 그런 온 가족이 제 시어머니의 그런 무식하고 앞뒤 없는 행동을 겪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의 발달은 바로 제 동생의 결혼식이었어요. 이혼을 참았던 것도 그 이유였는데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것도 그 이유가 된 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이야기를 지금 해볼게요. 시어머니는 제 동생의 결혼식에 참 많이 질투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에게 시누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누이는 남편과 달리 학교도 직업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도 당연히 시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고 말입니다. 집도 가난했고 또 그 남자의 직업도 시어머니 기준으로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힘들어도 나름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니 집 하나 못 해오면서 어딜 내 딸을 데려가려고 해? 엄마, 요즘 세상에 집을 해오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다들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다, 안 한다 하는 판에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도 해주는 집은 잘만 해주더라. 라고 말하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네, 그랬습니다. 제 여동생은 남편 될 사람이 집을 다 해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았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알고 계셨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시누이가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어요. 언니네는 언니네도 잘 살고 그리고 언니 동생분은 학교도 잘 나왔고 직장도 좋고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잖아. 나랑은 다른 게 당연한 거지. 시누이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듯 보였습니다. 시누이의 팔을 꽉 꼬집더군요. 제 앞에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얼굴로 말이죠.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지만 자신의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그런 눈치에도 입을 다물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시누이의 그런 말들이 굉장히 속이 시원하기는 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기도 했고 말이죠. 엄마, 입은 비틀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엄마가 보기에 언니네 집안이랑 우리 집이 진짜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 조건이 언니 동생 조건이랑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하냐고.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고 제 새끼는 예쁘다지만 엄마는 조금 심해.
시어머니는 입을 앙다물고 신우이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고 싶은 듯 보였지만 자신이 무슨 말을 더 하면 신우이가 또 다른 말을 할까봐 겁이 났을 거예요. 그저 마음에 안 드는 얼굴로 신우이의 팔을 꼬집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질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제부될 사람이 뭐 한다고 했니? 사실 그 질문에도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대답을 들으면 보나마나 저에게 히스테리를 부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말해주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때까지 괴롭히는 타입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의사요. 피부과 의사. 제 말에 시어머니의 입이 눈에 띄게 삐죽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마 더 비교되기는 했을 거예요. 같은 시기에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중인데다가 제 동생과 시누이는 나이도 1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사윗감은 마음에 안 드니 모든 게 다 빈정이 상했을 겁니다.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걸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푸신 게 문제였지만 말입니다. 니들 자매는 어쩜 그렇게 시집을 잘 갔니? 발자가 아주 좋아 늘어졌네. 늘어졌어. 딱히 잘 간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뭐? 그럼 못 갔다는 소리니? 아니, 그냥 그건 저랑 저희 동생도 잘났으니까 그런 거죠. 모자란 게 딱히 없는데 뭐가 잘 간 거예요? 어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우리 아들이 너보다 훨씬 잘났지? 그 말 밖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다들 어머니 속으로 욕해요. 어머, 얘 말 다 했어? 그쯤에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거든요. 사사건건 저를 무시하는 발언에 이미 질질대로 지쳐있기도 했고 여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하고 올 쯤에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때였고 말이죠. 뭐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내를 몰랐지만 말입니다. 너는 아이를 못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걸 왜 몰라?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건 제 탓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못 가지는 걸로 여자 탓을 할 수 있는 건 조선시대였지. 지금같이 병원에서 검사하면 결과가 다 나오는 시대에 무슨 그런 억지를 부린단 말입니까?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무슨 그런 무식한 말씀을 하세요? 병원에 가서 다 검사 받아봤다고, 둘 다 문제 없는 걸로 나왔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말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너 말 다 했니? 시어머니한테 무식하다니. 논리적인 반박이 어려운 부분은 쏙 빼고 저런 식으로 자신이 기분 나쁜 거에만 꽂혀서 화를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고 말이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면 제가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었는데 안 살 걸로 생각하니까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동안 들어온 폭언들도 너무나 억울했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 다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본인 자식들 귀하다 예쁘다 하시는 분이 왜 남의 자식한테는 이렇게 막대하세요? 저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잘난 딸인데 어머님이 왜 저를 자꾸 무시하시느냐고요. 제가 도대체 모자란 그 조건이 뭔데요? 어머머머 얘 봐라. 그렇게 억울하시면 며느리 진짜 다시 보시던가요. 그리고 아가씨한테도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결혼 안 된다고 들어 누우시던가요. 어머님도 내심 그보다 나은 조건의 며느리나 사위 드릴 수 없다는 거 아시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시는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입만 떡 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으니 놀라기는 했을 거예요. 대체 자기 자식이 그렇게 잘났다면서 왜 남의 자식 잘난 건 하나도 인정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어머님 그런 태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도 질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머머 얘가 미쳤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뒷덜미를 잡았고 저는 한참을 더 씩씩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그간 당한 걸 모두 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리기는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정리할 생각도 있는 마당에 더 이상 참고 있고 싶지도 않았고요. 사실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생각만 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남편의 태도가 저에게 확신을 줬던 것 같아요.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오늘 어머님이랑 싸웠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그렇게 묻더군요.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걸 싸웠다고 하지는 않지. 그동안 당하고 살았던 거에 대해 내 할 말을 한 거지. 어머니가 우시면서 전화했던데? 뭐라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 당하고는 못 산다고. 당신이 뭐 주제를 모른다는 둥, 배부른 소리 한다는 둥, 정신 차리라는 둥 그런 이야기 했다며? 뭐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이야기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딱히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제가 정말로 그렇게 말을 한 줄 알고 버럭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심하게 하셨기로써니 그래도 어른인데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기가 차더군요. 그간 시어머니가 저에게 해온 폭언들을 바로 옆에서 보고 들었으면서 어떻게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남은 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라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사과해. 내가 왜? 내가 왜? 당신이 잘못했잖아.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그럼 뭐 계속 어머니한테 막말 듣고 살아야 한다는 거야 뭐야? 내가 그런 말 들을 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 엄마가 그런 말 들었다고 분하다고 전화하자마자 나한테 이렇게 달려와서 사과하라느니 말라느니. 그간 귀찮아서 참견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도 어머니랑 같은 생각이었던 거네? 제 말에 전곡을 찌른 건지 어쩐 건지 남편은 잠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저에게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 안 할 거라는 말이지? 안 할 거야. 내가 이혼하자고 해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뭐 그걸 겁내할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해. 그런 제 말에 당황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이혼이 자기 딴에는 엄청나게 큰 무기였나 보더라고요. 평소에 말하고 다니는 것만 봐도 30이 한참 넘은 여자가 이혼해서 다른 곳에 어떻게 다시 시집을 가냐. 자기한테 붙어서 잘 살아야지.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아무 고민 없이 하자고 하니까 본인도 당황한 거라고 말입니다.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할 말을 하고 있네. 나도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해. 누가 지금 이혼을 무서워한다고. 그걸 무기로 들고 와서 나를 협박해? 진짜 가짜나서. 남편은 정작 정말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그러고나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그 집을 나오기 전까지 계속 각방 생활을 했어요. 아마 본인도 머리를 엄청나게 굴리기는 했을 겁니다. 인제 와서 이혼한다고 해도 저보다 조건이 좋은 여자와 결혼할 수도 없을 거고 또 자기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제가 굽힐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당황을 했겠죠. 그 마음이 뻔히 보여서 그냥 우스울 뿐입니다. 아무튼 저희 사이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아들에게 이르면 제가 호다닥 달려가서 사죄를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또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제가 뭐가 무서워서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고 며칠간 조용했어요. 아마 시어머니도 남편도 제가 조용하게 있으니 이혼은 겁준다고 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또 슬그머니 제 신경을 긁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한날은 시어머니가 부르더군요. 사돈처녀 결혼식에 사람 많이 온다니? 아무래도 많이 오겠죠. 저희 부모님 인맥이 많으시니까. 그래도 축하하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니? 또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싶어서 시어머니를 그냥 빤히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돈처녀 결혼식을 호텔에서 한다고 하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호들갑을 부려서 말이야. 내 지인 몇 명 데리고 가도 되겠니? 너도 그런 화려한 결혼식 주변에 자랑도 좀 하고 축하하는 사람 많으면 사돈처녀도 좋고 다 좋은 거니까.
사실 별 생각 없었거든요. 이미 부모님과 저, 그리고 동생의 지인으로 결혼식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꿍꿍인지는 몰라도 일단 말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반대를 하기도 그렇잖아요. 좋은 날 축하하러 오신다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뭐가 이득이 되는 게 있다고 사돈처녀 결혼식 날 깽판을 부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쪽팔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된 제 동생 결혼식 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네요. 그날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일로 제가 이혼을 선언했고 말이죠. 뭐 그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 일이 결정적이긴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어요. 형제의 결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일찍부터 머리하고 화장하고 또 동생 필요한 거 다 챙겨주고 또 부모님이랑 손님 맞이하고 정말 너무 바쁘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차마 없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한참 그렇게 바쁘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멀리서 시어머니와 그의 손님들로 보이는 무리가 우르르 걸어들어왔어요. 정말이지 우르르였습니다. 얼핏 봐도 10명은 남짓 되어 보이는 인원이었어요. 그 인원에 저도 당황하고 엄마도 당황하고 아빠도 당황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마저 당황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돈처녀 축하해주러 왔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반응에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말을 걸더군요. 아이고, 사돈, 축하드립니다.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런 경사 여럿이서 축하하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런데 축의를 받으시네요? 저게 지금 무슨 소리야?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엄마도 당황했는지 그렇게 되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부잣집이랑 사돈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또 혹시나 축의를 안 받으시나 했죠. 네. 거기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 노골적으로 저나 저희 부모님 기분을 잡치게 하기 위한 말들의 인상을 쓰려고 했는데 남편이 나섰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부끄러웠던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내가 왜? 그만하세요. 남편이 정색하며 낮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저와 부모님을 향해 다시 웃으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그러고는 축의를 하러 걸음을 옮기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다 못해 인간에 대한 혐오감마저 올라오려 했습니다.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시어머니 뒷모습을 보고 있자 엄마가 제 옆구리를 툭 하고 치더군요.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인상 풀어. 만약에 그 자리가 동생의 결혼식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이지 일을 쳤을지도 몰라요. 동생의 결혼식이니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참은 거지 말입니다. 어떻게 남의 집 경사에 저렇게 초를 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그 심보가 못돼 먹은 게 제일 짜증이 났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그날 하루 종일 제 눈치를 봤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의 어머니가 심하긴 했던 거죠 뭐. 아무튼 그날은 그렇게 결혼식을 잘 마쳤어요. 그날 문제도 조금 많았습니다. 동생이 또 사돈댁에서 왔다고 신경 써주느라 원래 예약이 되어 있는 식사가 아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식사를 대접했거든요. 그것도 시어머니 포함 10명이나 되는 분에게 말이죠. 그런데 결혼식 다음 날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도 상당히 당황한 말투였어요. 언니, 이거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그래도 일단 언니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동생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인가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한 동생의 말에 저는 이성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분이 축의를 5만 원 하셨거든? 이걸 돌려받아야겠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너무 예의가 아니잖아. 언니도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정말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어요. 그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을 농락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떻게 추기로 5만 원을 하고 식권을 10장을 받아갈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게다가 업그레이드된 식사라 사람 한 명당 20만 원인 식권이었어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저희 가족을 우습게 보고 저에게 못되게 굴고 싶은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행동이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작성해두었던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걸 꺼낼 날이 생각보다 빨리 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여동생에게 이야기해 그 식권의 청구서를 받았어요. 200만 원에 대한 청구서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나 반차 쓰고 당신 집으로 가니까 당신도 지금 당장 튀어와. 왜? 무슨 일인데? 급한 일이야? 나 회사 일 바쁜데. 오기 싫으면 오지 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그날 끝장을 낼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비장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와 200만 원인 식대 청구서를 들고 말이죠. 네가 이 시간에 집에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는 평일 오후에 찾아온 저를 보고 그렇게 물었지만 표정이 이미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있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치졸하고 모양이 빠지는 일인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어딘가 긴장한 것처럼 보였고 말입니다. 그럴 거면 왜 그런 짓을 벌였나 몰라요. 그냥 순간적으로 본인의 화와 질투심에 못 이겨 그런 행동을 한 거겠죠.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5만 원 내셨더라고요. 10명이서 밥 먹으면서.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움찔한 것 같았지만 이내 배째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축하해 주러 간 자리인데 좋은 마음으로 간 사람한테 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니? 그리고 돈도 많은 집이랑 결혼하는 결혼식인 것 같던데 그 정도는 안 내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 돈을 안 내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데?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본 게 문제지. 대놓고 노골적으로 기분 나빠지라고 잔칫날 진상짓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동생한테 얼마나 낯이 부끄러웠는지 아세요? 이런 시댁도 시댁이라고. 아직 내가 이러고 사는 게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뭐? 너 말 다 했니? 덜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지고 온 이혼 서류와 청구서를 시어머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어깨 쪽에 그 서류들이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욱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미쳤나 지 시어머니한테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시어머니 안 할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보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래도 겁이 났던 건지 반찬을 내고 오기는 왔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리고 시어머니도 남편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네가 불렀니? 네, 제가 불렀어요. 오늘 다 끝장낼 건데 다들 알아야죠. 남편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건지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는 것도 너무 웃겨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니? 그래, 그날 일은 내가 조금 과했다. 그날 일만 과하셨을까요? 딱 그날 일로 이러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거기 청구서에 적힌 200만 원, 아니 어머님이 5만 원은 내셨으니까 195만 원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남편을 돌아보며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당신은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서 보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혼할 생각이니까 소송까지 가기 싫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소송이라니? 그건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말한 뒤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짐을 싸서 들고 친정으로 갔어요. 사실 친정 식구들도 은연중에 제가 시댁과 사이가 안 좋다는 것,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결혼식에서 그런 일까지 생겼으니 제가 짐을 싸들고 와서 이혼하겠다고 하는 말에도 그다지 엄청나게 놀라지는 않으셨어요. 뭐 올 게 왔다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들은 딱히 여러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내심 이혼을 반기는 것 같기도 하셨고 말이죠. 그래서 그날은 휴대폰을 꺼놓고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른 저녁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인간들이랑 더 이상 같은 식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제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와 연락이 되지 않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뭐 죽을 죄를 지었네. 앞으로는 어머님이 그러지 않게 잘하겠네. 뭐 그런 말들을 했죠. 예측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들을 믿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잘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잘했어야지. 일이 결국 이렇게 되고 나서야 잘못했다는 사람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한테도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절대 예전으로 돌릴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도장이나 찍어. 어제 말했듯이 당신이 도장 안 찍으면 나는 소송까지 갈 거니까. 어머님이랑 연을 끊자면 끊을게. 그니까 다시 생각해봐. 응? 그 말 믿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싫다니까.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준 실망도 커. 만약에 어머님이 더한 짓을 하셨어도 당신이 중간에서 그걸 잘했거나 나한테 위로를 줬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야.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도장 찍어. 나 더 이상은 당신의 집안이랑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저에게는 정말 하나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로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그 상황 자체도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러 번이나 저를 설득했지만 제가 도저히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 같아지자 남편은 다음을 기약한 건지 아니면 포기를 한 건지 그날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도 뭐 예상한 일이기는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했지만 본인도 알고 있을 걸로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나은 며느리감을 찾는 건 힘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동안은 저에게 자존심을 세우느라 그랬다는 것도 말이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그저 본인이 사과를 하면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것처럼 생각하고 비장하게 사과를 하는 게 조금 우스웠을 뿐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완전히 돌아선 제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네, 사과는 받을게요. 그런데 이혼은 해요. 제 그 대답에 또 시어머니는 놀란 듯 했어요. 모든 게 너무 제 예상과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본인 사과로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와서 사과하는데 꼭 이혼해야겠니?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정,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만 봐도 짜증부터 나고 이렇게 말을 섞고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스트레스가 되었는데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가족으로 지내요? 저는 못 지내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과를 하든 말든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혼해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더군요. 역시 사람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죽이려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그렇게까지라뇨? 못 살겠는데 어떻게 참고 살아요. 그리고 제가 왜 참아야 하는데요? 어머니도 가셔서 그 사람한테 그냥 도장 찍어주라고 하세요. 어머님도 좋으시겠네요. 그때 저 때문에 선 못 봤던 변호사 약사 며느리 보세요. 제 그 말에 이를 꽉 깨물고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바짓가랑이 잡는 건 아마 그 양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을 테니 말입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몇 번의 설득을 시도했지만 제가 소송을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결국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뭐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위자료도 청구 안 했어요. 아이가 없으니 양육권 문제도 없었고 말입니다. 합의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혼이 완전히 결정된 날 남편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겠냐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잘라내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습니다. 다시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얼마간은 정말 그들의 소식을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채 평온한 날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다 나은 며느리감을 찾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 때문에 남편이 주말마다 선을 본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 나은 조건의 며느리감을 보면 저를 이겼다고 생각할 게 뻔했습니다. 사실 뭐 그러든가 말든가긴 했어요. 저는 지금 저에게 온 평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어머니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그 집에 딸을 주고 싶어 하겠어. 이미 소문 다 났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요? 나는 입 다물었는데? 그날 자기 동생 결혼식에 친구들 우르르 끌고 나타난 게 결정적이었던 모양이야. 다들 그런 시어머니는 처음 본다고 엄청 수근거렸었는데 뭐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지. 결국은 그 문제로 소문이 그렇게 난 것 같더라고요. 불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텐데 말이죠. 시어머니 본인도 그 사건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안같이 인맥이 많은 집과 또 제부 집안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런 결혼식장에서 그런 짓을 벌여놓고 소문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것도 정말 우스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가 꾸는 꿈은 또 날아간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은 집에 사위로 들여보내겠다는 꿈 말입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그 남자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시어머니와 거의 연을 끊다시피 해서 가능했다더군요. 결혼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골질을 해댔고 결국 신우이가 자신의 엄마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을 택했다고 말이죠. 신우이가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현명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시어머니는 결국에는 남편과도 연을 끊게 될 겁니다. 이제 신우이에게도 간섭하지 못하니 남편에 대한 집착이 더더욱 심해질 건 뻔했어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저를 거쳐가느라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거나 간섭하지는 않았지만 신우이도 자기 마음에 차는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에 저를 향한 복수심마저 있으니 남편의 결혼에 대해 더더욱 간섭을 하겠죠. 그리고 남편은 상황만으로는 그런 조건 좋은 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말입니다. 저에게 했던 그 엄청난 간섭과 그 행동들을 남편에게 그대로 할 걸로 생각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지기는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겪었던 것을 겪어보기를 늘 바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저와 엄마가 쇼핑을 갔다가 시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자 옷을 고르고 있더군요. 여기서 다 뵙네요. 시어머니는 영 떨떠름한 얼굴이었어요. 네, 그간 잘 계셨죠? 그럼요. 못 지낼 건 또 뭔가요? 여전히 말을 저렇게 짜증나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아들이 선을 보러 가야 해서 제가 옷을 좀 사주러 나왔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 말에 저도 엄마도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집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웃기긴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웃느냐는 얼굴로 저와 엄마를 바라보더군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으로 확 구겨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 시어머니에게 엄마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서방 아니 그쪽 아드님도 얼른 좋은 혼처를 구하셔야죠. 우리 딸처럼. 우리 딸? 누구요? 얘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저를 가리키며 되물었습니다. 네, 얘요. 얘는 전에 선을 봤던 변호사분이 그렇게 저희 딸이 마음에 든다고 자꾸 다시 보자고 난리거든요.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예 거짓말은 아니긴 했습니다. 어쩌다 선을 보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사실이었어요. 결혼까지 갈지는 몰라도 말이죠. 저희 엄마의 그 말에 표정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저희 모녀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군요. 그토록 바라던 변호사 며느리인데 전 며느리 선상대가 변호사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럴만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말이 진짜 맞는 건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속이 많이 뒤틀리긴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나름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제 그런 소식이 그 무엇보다 싫었을 테니 말이죠. 그 뒤로 남편에게서 정말 선을 봤냐 하는 연락이 한 번 오기는 했어요. 연락처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말입니다. 참 웃기죠? 자기는 주말마다 선을 보러 다닌다면서 전 마누라 선을 봤다는 소식 한 번에 그렇게 연락이 오는 게 말입니다. 봤다고 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는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언젠가 용서하고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선을 봤다는 소식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반응으로 저에게 연락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대체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모를 일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시원하게 복수 아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티끌만큼의 미련도 없고 그저 더 이상 그 집 식구들과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소망할 뿐입니다. 못 지내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망하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끊어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마무리해야겠네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진 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 심정을 다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저는 마침표를 찍고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앞으로는 정말 저만 생각하고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루하루 과거를 돌이켜보기보다는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 생각이고 말이죠.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는데 이 분노를 조금이라도 풀어보려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먼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서울로 처음 상경을 한 게 성인이 돼서 직장을 다닐 때였으니 얼마나 외진 곳에 사셨는지 알겠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늘 동네 정도만 돌아다니면서 멀리 나가봐야 버스 타고 30분은 가야 있는 읍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별로 부족한 건 못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뭐가 좀 있어봐야 부족한 걸 알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함이고 뭐고 모르겠고 다 저한테는 당연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고 일을 하는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우습지만 당시 저는 남편한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자 살자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긴 했지만 전 당시 남편이 너무 좋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업단식으로 남편에게 구애를 했거든요. 남편도 제가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으로 절 가볍게 만났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가 어쩌다 보니 결혼까지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애를 좋아하는 터라 자식은 많이 낳자고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줄줄이 낳다 보니 3명까지 낳았습니다. 허나 원래 남편이나 저나 집안 형편이 좋지도 않았고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기에 없는 살림에 자식 셋을 키우려니 아주 허리가 휘어지겠더라고요. 남편의 벌이만으로 5 식구가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막내가 조금 큰 뒤에는 저도 식당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다시 다니고 싶었으나 이미 경력이 단절된 지 오래니 절 받아주는 곳도 없어 안타깝지만 식당이 최선이더라고요. 집 앞 근처에 김밥 식당이 있어 그곳에 취직해 하루 종일 김밥을 쌌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딱 2번뿐.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김밥을 말았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내다 보니 문득 저희 친정엄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지금 엄마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시골집에 홀로 계셨거든요. 결혼 후 엄마를 본 지도 오래됐고 특히나 엄마가 늘 서울로 올라와서 저희 집에 왔지 생각해보니 제가 엄마한테 간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효도도 할 겸 엄마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식당에도 이야기를 해놓았죠.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휴무를 원하는 날로 맞추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약속한 날, 저는 미리 끊어둔 고속버스를 타고서 엄마가 사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쩜 그렇게 오랜만에 오는데도 변한 게 하나 없더라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읍내에 조금 더 여러 가지 가게가 생기고 아주 조금이지만 도시에 가깝게 번잡해졌다는 점뿐일까요? 집에 가기 전에 읍내에 먼저 들러서 엄마 먹으려고 줄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서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가까워지자 분명 혼자 있어서 조용해야 할 엄마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소란스러운 건 제가 엄마랑 같이 살던 어릴 적에 집에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두고 잔치를 할 때 빼고는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시골집에 여러 사람들이 복작복작 모여서 김치를 담금답시고 아주 난리가 나 있더라고요. 심지어 김장철도 아닌데요. 기가 차서 바구니를 꽉 쥐고 집에 들어가 보니 이미 거실 바닥에는 양념이며 배추포기가 널려 있고 동네에서 엄마랑 친한 아주머니들 서너 분이 와서 같이 김치를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엄마를 도와주시러 오신 거겠죠. 그리고 그 옆에서 엄마도 굽은 허리를 한 채 힘겹게 김치를 담고 계셨습니다. 아니 솔직히 고생할 꼴 빤히 보여서 하지 말라고 한 걸 꾸역꾸역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화 안 날 딸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엄마보다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김밥집으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인데 연로하신 엄마는 더 그렇겠죠. 서울 살면서 알게 모르게 쌓인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고향집에 내려온 건데 그런 엄마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나고 괜히 성질이 나더라고요. 엄마, 김장철도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요? 아유, 그게 아니라 네 올케 언니 부탁으로 하는 거야. 알고 보니 엄마가 긴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올케 언니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더 가면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 있는데 올케 언니는 그 지역에서 큰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딱 한 번밖에 안 가봐서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 된 사람이니 당연히 못 되는 것보다는 잘 되는 게 좋아서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올케 언니 좋겠네, 잘 됐다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니까 엄마가 올케 언니 설렁탕집에 밑반찬으로 나가는 김치를 직접 해준 적이 몇 번 있었던지라 이번에 담고 있는 김치도 그걸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열이 머리끝까지 났어요. 올케 언니가 이런 식으로 엄마를 부려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한테 자기네 가게 밑반찬으로 나갈 김치김장을 시킨다 하니 저희 엄마가 남한테 싫은 소린 못하고 늘 그래 그래 하면서 온순하게 반응하는 성격을 올케 언니가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럭 화를 냈어요. 올케 언니는 자기네 집 가게 반찬으로 나갈 거 자기가 해야지. 그걸 왜 엄마를 시켜? 이건 아니지. 아이고, 내가 만든 김치 아니면 안 된다면서 사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니? 쩔쩔매는 엄마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속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자리를 잠시 비웠던 올케 언니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들어오는 올케 언니를 보자 더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나쁘게 얘기해봤자 상황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꾸역꾸역 누른 후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희 엄마 허리 많이 굽었는데 이런 걸 시키시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부러 아가씨 오는 날로 잡았어요. 어머니도 와서 같이 김장 좀 해줘요. 예? 뭐라고요? 아가씨 손이 빠르잖아요. 믿고 있을게요. 아, 보수는 챙겨드려요. 걱정 마세요.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오는 날로 잡았다니 기가 찼죠. 제가 오든 안 오든 엄마한테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어이가 없는데 무슨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저 오는 날로 김장날을 잡았다니. 이건 엄마는 물론이고 저보고도 같이 일하라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자기 멋대로이고 뻔뻔한 감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자기 주장과 의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 아내고 가족이고 뭐고 초장부터 휘어잡았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듣자 하니 하는 행동이랑 말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에 이번에 성질을 내서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말아야겠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붙이고 올케 언니에게 한마디를 하려 하니까 제 성격을 귀신같이 아는 엄마가 절 붙잡으면서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화를 내봤자 이미 담근 김치를 어쩔 거야.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응? 좋게 좋게. 너도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얼굴 찌푸려서 갈 거 뭐 있어. 엄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담가야 한다는 말이야? 정연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라. 화는 났지만 엄마가 그렇게 사정을 하니 문득 제가 날뛰면 그 불똥이 엄마한테 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엄마 성격에 당하고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 그냥 엄마를 도와 얼른 끝내버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다음에도 또 시키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얼른 끝내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쉬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어가며 아침부터 밤까지 김치를 담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한 김치가 500포기 정도 됐거든요. 제가 평생 살아도 500포기의 김치를 못 먹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당연히 그날 한 양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다음날도 똑같이 500포기의 김치를 또 담가야 한다더군요. 얼마나 잘 되는 식당이길래 그 많은 김치를 담그라는 건지. 허리는 아프고 눈은 침침하고 한숨이 저절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했던 것 같아요. 참 김밥집에서 일하면서도 많은 시간 일하긴 했지만 정말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자면서도 신음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엄마가 허리 통증으로 자리에서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하루에 9분어리로 그 많은 양을 담갔으니 너무 무리하셨던 거였죠. 엄마가 말도 못하고 소리 없이 끙끙 앓고 있는 걸 보니 간신히 참아냈던 화가 다시 들끓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엄마가 못 일어나게 막고 하루는 무조건 푹 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허리에 물이 간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속 터지게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며 오늘까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올케 언니가 자기 사리사욕 챙기는 거잖아. 엄마가 왜 아파하면서까지 도와줘야 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니 아유 아니야. 그냥 해주는 거 아니고 돈 받고 해주는 거야. 라면서 어떻게든 올케 언니를 감싸더라고요. 아픈 허리 수술할 수 있을 만큼 큰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까지 몇 푼 더 준다고 해서 살림살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지만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 받았는데 어찌 안 하니? 해줘야지. 할 수 있어. 걱정 마라. 어떻게든 할 거다. 미련한 저희 엄마는 돈을 받아야 해야 한다며 계속 말씀하셨고 전 그런 엄마를 억지로 높이곤 저 혼자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한텐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도 사지 멀쩡한 제가 엄마 대신 김장을 해주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거실로 나가니 올케 언니는 없고 어제 뵀던 아주머니 세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곤 그렇게 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500포기의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희 엄마보다는 정정해 보이셨지만 연이은 김장이 힘드신지 확실히 어제 할 때보다는 땀도 자주 닦으시고 속도도 느려지셨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저도 덩달아 더 힘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올케 언니는 얼굴도 비추지 않았고요. 차마 모르는 아주머니들 앞에서 그래도 가족된 올케 언니를 욕할 수는 없으니 아무 말도 못하고 김장을 하긴 했지만 진짜 속에서는 오만 가지 욕이 끓었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올케 언니가 나쁜 감정을 가지게 된 건 김장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올케 언니는 말했다시피 부탁을 쉽게 했고 뻔뻔했어요. 특히 저희 엄마에게요.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올케 언니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설거지를 부탁했다고 하면서요. 제가 왜 그걸 해주냐고 하지 말라고 하자 엄마는 어떻게 안 하냐며 그릇들을 씻고 있었고 언니의 일을 도와주고 나면 그날은 하루 종일 앓으시곤 했습니다. 솔직히 사람을 써도 되는 건데 가족이랍시고 허리 구부러진 엄마를 써서 설거지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올케 언니와 엄마가 가깝게 살다 보니 올케 언니가 집안일도 엄마한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늘 식당 나가야 해서 청소를 못했다. 빨래를 못 널고 왔다. 애한테 밥을 못 주고 왔다. 이렇게 엄마한테 전화 한 통만 하면 엄마는 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와서 올케 언니의 속옷들을 개고 앉아있고 오빠는 TV를 보며 옆에서 그런 엄마를 보고 있고 제가 남동생을 통해 이 얘기들을 듣고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날 오빠한테 전화해서 평생 할 욕은 다 퍼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걸 참았던 건 그냥 엄마의 말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올케 언니가 남몰래 홍삼이며 건강식품이며 아픈 엄마를 많이 챙겨준다고 했고 안부 전화도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요. 솔직히 명절날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뭔가를 해준다더거나 고맙단 말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었지만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으니 그래도 올케 언니가 엄마 말대로 예의는 아는 사람이거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김치 담그는 일을 시켜대니 올케 언니가 정말 그랬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어제도 제가 엄마네 집에 도착했을 때 뻔뻔한 낯짝으로 일만 시키고 휙 사라졌고요. 물론 말이라도 고맙다고 얘기하거나 자기도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저도 올케 언니한테 이런 반감은 들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담근 김치가 맛있나 보다. 그래,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지. 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올케 언니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더 팔 걷어붙이고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돈을 주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뻔뻔한 행동이 저를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였죠. 아무리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지만 자기들보다 훨씬 어른이고 무엇보다도 부탁을 하는 입장이면 당연히 정중해야 하고 일이 끝났으면 힘든 건 없는지 물어가면서 살뜰하게 챙기는 게 정상 아닌가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시어머니면 더더욱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말 없이 당연하게 엄마를 부리려 하니 딸로서 화가 안 날 수 있겠냐고요. 그건 너무 예의도 없고 무례한 거였습니다. 저희 엄마 올케 언니 단 한 번도 시댁살이 시킨 적 없고 돈 버느라 고생한다며 늘 예뻐라만 해주는 분인데 올케 언니가 자꾸만 그걸 악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장을 하는 내내 올케 언니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니 드디어 마지막 500포기의 김장이 끝났습니다. 진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순간이 끝나자 해방감마저 들더라고요. 전 아주머니들에게 너무너무 고생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린 어깨랑 허리를 툭툭 두들기면서 대충 소파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저절로 눈이 감기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한 저녁 5시쯤 됐을까요? 제 귀에 익숙한 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굳이 나가보지 않아도 뻔했습니다. 올케 언니가 평소 몰고 다니는 엄청 큰 고급 외제차가 있는데 엔진 소리가 딱 그 외제차 소리더라고요. 알고 싶지 않아도 워낙 소리가 큰지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할 곳 없다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도 올 때마다 그 외제차를 끌고 오는 거 보면 올케 언니도 참 대단하다 싶었죠. 그런데 엔진 소리를 들으니 갑자기 올케 언니가 처음 저를 만나고 인사했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도 저 외제차를 끌고 차에서 내려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절 위아래로 훑으며 옷차림을 비웃었습니다. 제가 눈치채지 못할 줄 알고요. 순간 오빠에게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야 꾸미는 거에 어렸을 때부터 워낙 관심이 없었고 그저 대충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들을 입고 다니곤 했었는데 올케 언닌 가진 게 많은 집안의 딸이라 저와 달리 강남의 세련된 사람처럼 치장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날 다 같이 가족끼리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올케 언닌 이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하며 품평을 하고 자신이 입고 온 하얀색 자켓에 김치 국물이 튈까봐 지나치게 조심하는 모습들이 올케 언니를 처음 보는 자리였지만 가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청국장 사건입니다. 당시 밥상에 저희 엄마께서 정성스레 끓인 청국장을 올려놓았는데 올케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코를 쥐어싸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아, 그러니? 냄새 때문에 그런가? 네, 어머니. 아무래도 그렇죠. 이런 거 못 먹는 사람 많아요. 죄송해요. 올케 언니가 거부하자 오빠도 민망한지 옆에서 헛기침을 하고 저도 당황했지만 정작 올케 언니 본인만은 죽어도 못 먹겠다며 청국장 그릇을 바닥에 내려놓기까지 하더군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래도 끓여준 거면 숟가락을 들어 떠먹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못 먹겠다고 말하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는데 정말 저 사람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날 전 올케 언니한테 바로 안 좋은 감정이 생겼고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올케 언닌 제 옷차림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을 해대며 다른 방식으로 절 괴롭혔어요. 명절날 갈 때마다 제 옷차림을 유심히 보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전 차려입는 거 자체가 불편해서 그냥 대충 입던 옷을 입고 갔더니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어머, 이런 옷도 있네요? 되게 편해 보이긴 하는데 집에서만 입는 옷이죠? 하고요. 여기에 제가 입고 온 것 자체가 이미 아니라는 건데 알고서도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아니라고 밖에 잘 입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그제야 자기도 괜한 말을 한 것 같은지 입을 다물더라고요. 더 웃긴 건 가족들이 없을 때 제게 몰래 와서 조언이랍시고 옷은 백화점에서 사야 그래도 입을 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애 새 키우면서 지금도 허리가 휠지경인데 무슨 백화점에서 옷을 사요 하고 삐딱하게 퉁을 주니까 절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정말이지 그 눈빛과 시선을 마주하는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괜히 제가 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후 명절에 올케 언니 만나러 올 땐 옷을 신경 쓰고 오곤 했습니다. 비참한 말 듣기가 싫어서요. 올케 언니는 저뿐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도 그랬고 제 남동생에게도 그랬고 심지어 제 애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꼭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배려 없는 말들을 남발하곤 했어요. 제 남동생에게도 옷차림이 후줄근하다. 취직은 언제 하냐. 이번엔 왜 회사에서 잘린 거냐부터 묻지도 않은 말들을 줄줄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인지 남동생은 언젠가부터 명절에 다 같이 모이길 꺼려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애들한테도 장난감 같은 선물 하나를 줘도 집에서 이런 거 못 가지고 놀지 하는 장난을 치곤 했는데 그 장난이 너무 불쾌해서 기분이 상하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화를 내진 못하게 장난이라면서 상황을 무마시키니 더 얄미웠죠. 그렇게 올케 언닌 그 누가 봐도 도통 사람에 대한 배려라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찌나 자기 집 자랑은 하대는지 올케 언닌 중소기업의 사장 딸이었는데 대단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끔찍이 여겼다. 그래서 오빠를 반대하기도 했다. 어머닌 자기에게 명품 아니면 사입지도 못하게 했다. 등등 마치 자신을 무슨 귀족처럼 포장해 있는 허영심 없는 허영심은 다 떨었어요. 그런 올케 언니 앞에 우리 가족이야 뭐 완전히 시골 촌뜨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올케 언닌 외려 저나 저희 집 식구들이 있으면 더더욱 자랑을 해대곤 했습니다. 어제 산 명품 가방이며 지갑이며 구두며 그런 것들을 누리면 마치 그게 자기가 명품이라도 되는 듯 그랬습니다. 어쩔 땐 그런 올케 언니가 참 암스럽기도 하더군요. 잘난 게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잘난 척을 해야 살맛이 나나 싶어서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남편이 제게 조언했듯 그냥 불쌍하게 안쓰러운 사람 보듯 보곤 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었죠. 안 그랬으면 정말 가족이고 뭐고 진즉에 폭발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허나 김치 담그느라 온 기력을 써서 그런지 더 이상 올케 언니와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그저 올케 언니가 들어올 때까지 눈을 감으며 집 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케 언니가 딱 들어왔는데 진짜 눈부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요. 무슨 놈의 금이랑 보석을 그렇게 덕지덕지 달고 왔는지 땅 보러 온 부자 아줌마인 줄 알았습니다. 원래도 사치스럽게 하고 다니긴 했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러더라고요. 사실 남이 무슨 장신구를 하던 제가 신경 쓸 일은 아니긴 하지만 올케 언니가 엄마 대하는 걸 보니 진짜 막말로 물만 마셔도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얄미워서 그 사치스럽고 허영심 가득한 꼴이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빠에 대한 분노도 스물스물 생겼습니다. 오빠는 아내가 자기네 엄마한테 저러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건지, 그때처럼 당장 오빠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한눈으로 김장김치들을 쓱 보더니 다 하셨네? 수고하셨어요. 라고 성의 없게 말하곤 봉투를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곤 고맙다고 했지만 아주머니의 눈조차 쳐다보지 않더군요. 봉투를 다 건네준 올케 언니는 두리번거리더니 저한테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전 어제 너무 무리하셨는지 지금 방에 누워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대신 일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올케 언니는 약간 얼굴을 찌푸리며 어머니 방으로 가더군요. 저는 내심 올케 언니가 엄마한테 아픈데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거나 하는 종류의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어머니는 제가 휴대폰 요금 매달 내드리고 있으니까 따로 안 드려도 되죠? 그래도 제가 어제 어머니 고생한 거 봐서 아가씨는 좀 챙겨드렸어요. 그래, 고맙구나. 내가 오늘 일 못해서 미안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이해해요. 저 어머니 근데 너무 죄송한데 제가 다음 달 초에 남편이랑 여행을 잡아서 혹시 식당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처럼 설거지 정도만 도와주시면 되는데요. 급여는 넉넉하게 챙겨드릴게요. 또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그동안은 엄마 봐서 꾸역꾸역 참았는데 저렇게까지 대바라지게 구는데 제가 오빠 아내라고 해서 엄마 며느리라고 해서 애써 착하게 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손 하나 까딱하림이 없어서 계속 소파에만 있었는데 저 말을 들으니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저는 벌떡 일어나서 올케 언니한테 다가가 봉투를 면전에 던져버렸습니다. 올케 언니는 바로 토끼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긴요.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돈으로 사람 부려먹으면 말이라도 곱게 해야지. 지금 그게 무슨 행동이에요? 핸드폰 요금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까지 부려먹고도 모자라서 가짜게 유세를 떨어요? 기가 막혀. 요금 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지. 나한테 빌부터 살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돈을 또 따로 줘야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말씀해보세요. 저번에 저한테 식당 일하고서도 돈 받으셨잖아요. 그 봉투 있으시죠? 제가 드린 3만 원. 얼른 꺼내보세요. 다 못 쓰셨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올케 언니가 정말 엄마 많이 챙겨주는 건 맞아? 건강식품도 갖다 주고 그래? 하고요. 근데 그러자 엄마가 그럼 하고 대답하더니 올케 언니에게 받았던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번에 하루 일해줬더니 그걸로 이 돈을 다 챙겨주더라고 말하면서요. 그땐 몰랐습니다. 액수가 얼마였는지.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돈이
고작 3만 원이었던 거예요. 허리가 휘어가며 8시간은 서서 그릇을 닦고 있었을 엄마에게 겨우 3만 원을 줬다니. 그 돈을 주고 그런 유세를 부리고 있었다니. 엄마가 올케 언니에게 계속 이런 대접을 받아왔다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전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 올케 언니의 뺨을 갈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손만 보면 어디 오랑캐멱이라도 수십 달 정도로 장군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랑캐멱은 못 따도 기분 같아선 올케 언니 멱을 따고 싶다는 일념으로 온 힘을 실어서 휘둘렀습니다. 올케 언니가 저에 비해서는 키도 약간 작고 몸도 살집이 있는 편은 아니었기에 소뚜껑 같은 손으로 때리니 휘청거리더라고요. 그걸 보니 진짜 1000년 전에 체한 것도 다 내려갈 정도로 기분이 통쾌했습니다. 제 손이 큰 게 처음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허나 때린 것만으로도 완벽히 분이 풀리는 건 아니라 하고 싶은 말도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간신히 제자리에 선 올케 언니가 팔을 휙 뻗더니 제 머리채를 채가더라고요. 지금 돌았어? 어디다 손을 올려? 너 오늘 죽어보자. 이때부터는 그냥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저도 올케 언니 머리채를 잡고 아주 풍물놀이를 하듯 서로의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올케 언니의 째진 비명소리가 난자해지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들었는지 누워있던 어머니가 놀라서 저희들을 말리러 왔고 아직 떠나지 않고 있던 아주머니들도 허겁지겁 저희 쪽으로 다가와서 저희를 떼놓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손톱으로 머리톡을 한번 쫙 긁은 뒤에 아주머니 손길 따라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가 씩씩거리면서 숨을 몰아쉬는데 올케 언니가 제 정신을 못 차렸는지 계속 저를 때리려고 들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촌뜨기 같은 집구석에 나 같은 여자가 들어왔으면 고마운 줄 알고 받들어 모셔야지. 이래서 수준 낮은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수준 낮은 것들과 상종? 그래, 상종. 네 꼬라지를 한번 봐봐라. 촌뜨기 집구석 이거 티내고 다니니? 명절 때마다 아주 같이 다니기가 창피했어. 내가 지금까지 돌려말하니까 못 알아들었니? 역시 아무래도 뺨 맞고 머리털 뽑힌 것만으로는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겐 본때를 보여줘야겠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작살내자는 심정으로 대꾸도 안 하고 옆집을 향했습니다. 평소 저희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아주머니가 사는 곳인데 아주머니가 소를 많이 길렀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소똥 있으면 여기 대야에 한가득 좀 퍼주세요. 아주머니는 소똥이 왜 필요하냐 물었지만 전 나중에 설명드린다 하곤 소똥이 든 대야를 안아들었습니다. 냄새가 구리구리한 게 들고 가는 저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지만 이걸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일념하에 토악질이 치미는 걸 꾹 참고 집에 갔습니다. 들어가니 아주머니들이 올케 언니를 막 말리고 있었죠. 아마도 자기가 화가 나는데 내가 대뜸 나가니 날 따라오려고 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일부러 묻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대야에 있는 소똥을 아까 담근 김치 500포기 위에 싹 뿌렸습니다. 제 행동에 아주머니들도 어머니도 올케 언니도 모두 경악했습니다. 허나 전 일부러 혹시나 안 묻은 곳이 있을까봐 발로 소똥을 김치에 잘 발라주기도 했죠. 올케 언니는 절 미친 사람 보듯 보며 손과 발을 덜덜 떨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올케 언니를 향해 씩 웃어주었고 그리고는 콜택시를 불러서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가요. 엄마는 가는 순간까지 일을 어쩌면 좋으냐고 뒷일을 걱정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는데 택시비가 왕창 깨지긴 했지만 아깝지도 않을 만큼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래서 드라마 주인공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이런 기분이구나 알 것만 같을 정도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저질러 놓으니 진짜 속이 후련한 것이 이제야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나무라면서도 계속 걱정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저는 엄마에게 그런 사람 며느리 대접해줄 필요 없다고, 나한테도 그 사람은 그냥 오빠 아내지
내 가족 아니니까 뭐라고 하던 신경 안 쓴다고 말하고 엄마를 작은 방에 모셨습니다. 집에 들어온 남편은 갑자기 저희 엄마가 와 있으니 놀랐지만 제가 있었던 일을 싹 다 이야기해줬더니 경악한 얼굴로 듣더니 당신답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그 올케 언니한테 그 난리를 치고 갔으니 오빠한텐 당연히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오빠는 자초지종 묻지도 않고 소리부터 쳤습니다. 야, 너 미쳤어? 미친 건 올케 언니고 엄마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아? 올케 언니가 허리 구부러진 엄마 김치 담그라고 시키고 심지어 내가 오는 날 나를 잡았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엄마가 허리 통증 때문에 일 못하고 누워있으니까 엄마한테 와서 핸드폰 요금 내줬으니 돈 안 줘도 되냐고 그러는데 어떤 딸이 그 말 듣고 화가 안 나? 오빤 지금 여기 올케 언니 편을 들 때야? 전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줬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요. 그런데 오빠란 놈은 꾸역꾸역 자기 아내 편을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왜 난리야.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건 몰라? 소똥으로 김치를 바르지 않나 뺨을 때리지 않나. 그게 지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따지기 전에 올케 언니 행동부터 생각해. 언니가 우리 엄마 집으로 불러 제끼고 식당으로 불러서 일 시키고 이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간 엄마 안 말렸어? 엄마 왜 안 말렸냐고. 오빠가 그러고도 아들이야? 엄마가 오빠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바쁘면 사람 쓰기 그러니까 엄마 부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난리야. 그리고 내 아내는 하루 종일 식당 운영만 신경 쓰게 해도 바쁜 사람이야. 집안일 소홀하면 엄마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저번에도 엄마가 해준다 한 거야. 엄마 성격에 그럼 올케 언니 부탁을 거절하겠어? 오빤 그렇게 엄마를 몰라? 그리고 그렇게 바쁘면 사람을 쓰라 해. 엄마한테 돈을 얼마 줬는지 알아? 하루 종일 설거지 시켜놓고 겨우 3만 원 줬더라. 그것도 감지덕지라는 식으로 나한테 보여주라고 하더라고. 3만 원? 오빤 3만 원이란 숫자에 그제야 당황하는 듯 했고 말을 버벅거렸습니다. 아, 진짜야? 확실해? 그렇다고 올케 언니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오빤 잠시 후 전화를 내려놓더니 옆에 있던 올케 언니와 대화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 올케 언니가 아니라고 발을 뺐는지 오빠는 다시 전화를 받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야, 아니라는데 뭔 소리야. 거짓말까지 지어서 네 올케를 그렇게 만들고 싶냐? 참 야멸차다. 야멸차. 너랑은 더 대화 못하겠다. 자, 누가 할 소리. 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니? 그래, 그렇게 평생 와이프 감싸면서 살아. 대신 나랑 엄마한텐 연락도 하지 말고. 여기까지 오빠와 대화를 하니 정말 더 대화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오빤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끝내 제 말은 귀를 닫고 와이프 편만 드는 오빠에게 배신감까지 들었고 상처라도 받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아예 차단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혹시 엄마한테도 전화가 올까봐 엄마 핸드폰에서도 오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물론 평생 안 보자는 식으로 대응한 건 반 정도는 진심이었지만 솔직히 반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피가 섞인 가족인데 만약에 오빠가 자기 잘못을 알고 올케 언니 끌고 와서 정중하게 엄마한테 사과를 한다면 한순간의 실수이겠거니 하고 받아줄 의향이 있었죠. 성격상 절대 안 그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요. 허나 역시나 오빠는 올케 언니의 말을 더 믿은 건지 지금까지 제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그런 오빠의 행동에 가족으로서 씁쓸함마저 느껴졌네요. 그렇게 사건이 조금 마무리되고 저는 바로 엄마 허리 수술부터 예약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을 하더라도 1년 이상 재활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에 저는 알겠으니 수술만 성공적으로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에게 거듭 부탁드렸어요. 일이 이렇게까지 되니까 엄마가 너무 안 되었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아픈 엄마를 간호하며 고민을 하다 저는 남편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혹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될까? 장모님이랑? 응, 엄마 아무래도 거기 시골집에 놔두는 게 좀 마음이 쓰여.
분명 거기 있으면 또 올케 언니 부탁 들어주고 다닐 텐데. 그 꼴도 보기 싫고 당신만 괜찮으면 나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 솔직히 이야기하면서도 좀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만약에 남편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었으면 저는 선뜻 대답 못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남편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럴 일이 없기도 했지만 사실 아무리 결혼을 해서 가족까지 지낸다고 해도 상대방의 부모님은 엄밀히 말해서는 남과 같은 관계인데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 그러자. 당신 마음 이해해. 지금까지 장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재활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면 좋을 거야. 정말? 정말 괜찮아? 어떻게 그렇게 바로 흔쾌히 대답할 수 있어? 장모님이 평소에 나오면 엄청 잘 챙겨주셨잖아. 맨날 더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고 하시고 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없었으니까 뭔가 부모님이 있으면 장모님 같은 느낌이 들 것 같다는 생각 자주 했어. 저는 남편의 말에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가 저 모르게 남편을 많이 챙긴 모양이더라고요. 전화도 자주 하고 늘 아들아들 하셨다는데 남편은 그때부터 저희 엄마를 부모님처럼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엄마는 지금 현재 허리 수술을 하셨고 지금은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재활하면서 저랑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엄마가 종종 손주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같이 사니 매일 손주 얼굴 봐서 좋다면서 웃으시고 저희 애들도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 라고 했을 정도로 저희 엄마를 좋아했는데 그리 좋아하는 할머니가 매일 함께 있으니 행복한가 봅니다. 쓰고 나니 제가 성질 부린 이야기밖에 없어서 조금 겸연쩍어지네요. 그래도 제 행동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희 올케 언니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누구에게든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가족이 있다면 꼭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하세요. 저는 다혈질이고 성질도 있어서 소똥까지 김치에 발라가며 복수를 했지만 굳이 꼭 저와 같은 방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 간에 하고픈 말 해야 하는 말들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제 속 터지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